서울의 심장은 차가운 강철과 눈부신 유리로 만들어진 괴물처럼 밤의 장막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거대한 빌딩들은 마치 하늘을 꿰뚫을 듯한 창처럼 솟아 있었고, 그 사이를 흐르는 넌 불빛의 강물은 도시의 혈맥처럼 번쩍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이 모든 인공적인 빛을 흐릿하게 만들며 아스팔트 위에서 부서져 마치 도시 전체가 눈물을 흘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 도시의 정점, 진성그룹의 본사 펜트하우스 회의실에서는 차가운 침묵이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긴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강지훈 회장은 이 도시의 냉혹한 심장 그 자체였다. 그의 짙은 흑발은 이마 위로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고, 맞춤 제작된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3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동자는 그가 왜 얼음 황제라 불리는지를 증명해 주었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중앙에 떠 있는 3D 홀로그램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숫자들이 춤을 추고 그래프가 오르내리는 데이터의 폭포 속에서 그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에서 들려오는 단 하나의 엇나간 음표와도 같았다. 호에 회장님, 현재 시장 상황과 경쟁사 동향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듯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만 강지훈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는 언제나 신입사원처럼 작아졌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볍게 쓸었다. 홀로그램 데이터가 그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위 데이터 몇 개가 확대되고 그것들이 서로 교차하며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끝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위험 예측 수치가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3분기 말에 발생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계획이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최소 7%의 예상 수익률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거요. 효율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오시죠.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강지훈은 단순히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측하는 전략가였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변수를 동시에 계산하는 슈퍼컴퓨터와 같았고, 감정이라는 버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변수를 재검토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오.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회의실을 나섰다. 남겨진 임원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강지훈이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그의 냉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강지훈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피곤함조차 그에게는 사치였다. 그의 삶은 오직 목표와 결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성공. 그리고 더 큰 성공. 그것이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아버지로부터 진성그룹을 물려받은 지 10년. 그는 회사의 가치를 5배 이상으로 불려놓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다. 아니, 애초에 가지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회장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 비서가 허리를 숙여 그를 맞이했다.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채에 오르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오직 부드러운 엔진음과 가죽 시트의 냄새만이 그를 감쌌다. 자택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에 젖은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그에게는 너무나도 먼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는 그 모든 것에 위해 군림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못했다. 차는 한남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 힐의 입구로 들어섰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차는 전용 주차 공간에 멈췄다. 강지우는 차에서 내려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고층 전체를 사용하는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공간이었다. 흙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리즘의 극치. 모든 가구와 소품은 정해진 위치에 1mm의 오차도 없이 놓여 있었다. 그 어떤 불필요한 장식도, 따뜻한 색감도 존재하지 않는 마치 잘 만들어진 거대한 금고 같은 집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띵 하는 소리와 함께 60층에서 멈췄다. 지문과 홍채 인식을 거쳐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는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서며 재킷을 벗었다. 언제나처럼 완벽한 정적과 질서가 그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현관문 바로 앞, 그의 집 안쪽 복도에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하얀색의 고급스러운 아기 바구니였다. 강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 슈퍼컴퓨터가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와 마주했다. 경호팀은 뭘 한 거지? 어떻게 이런 물건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인가? 그의 첫 반응은 극도의 불쾌감과 분노였다. 누군가 그의 완벽한 영역을 침범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바구니 안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천천히 바구니로 다가갔다. 바구니는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고 안에는 부드러운 담요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기였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갓난아기. 통통한 볼은 부드러운 분홍빛을 띠고 있었고 얇은 머리카락은 땀에 살짝 젖어 있었다. 감은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작은 입술이 무언가를 빠는 것처럼 오물거렸다. 세상의 모든 혼란과 비바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아기는 너무나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강지우는 숨을 죽였다. 그는 평생 아기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시끄럽고 귀찮고 비논리적인 존재. 그의 삶과는 가장 거리가 먼 단어였다. 그는 아기에게서 시선을 돌려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여성스러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아기 이름은 하준이에요. 하준? 그 이름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다른 설명은 없었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아기를 여기에 두고 갔는지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누군가의 무책임한 장난, 혹은 그를 공영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함정일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이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설에 보내든, 경찰이 처리하든, 그의 삶에서 이 비합리적인 변수를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했다. 그의 손가락이 벨시 2를 눌렀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는 다시 질서를 되찾을 것이고 이 아기는 그의 인생에서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사라질 터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왕! 아기가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아기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맑고 깊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위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 강지훈을 발견했다. 아기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담은 호수 같았다. 그 어떤 거짓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눈. 그 눈이 강지훈의 얼굴을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아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그를 알아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강지훈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그는 평생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적대적 M&A를 지휘하며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인 적이 없는 남자였다. 그 어떤 위협과 위기 앞에서도 그의 심장 박동은 일정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기의 눈빛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그 눈동자 속에서 그는 난생 처음 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연결고리였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묘한 감각,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통화 버튼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몇 분 동안이나 그 자세 그대로 서 있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의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오직 아기의 작은 숨소리와 그의 혼란스러운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성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 아기를 경찰에 넘기는 것이 맞았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이, 그의 본능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강지훈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다. 그는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생전 처음 해보는 행동을 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기 바구니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기의 통통한 볼을 아주 살짝 건드렸다. 아기의 피부는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가락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아기는 그의 손길에 칭얼거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강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가장 무모하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구니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질서와 논리의 성격인 집 안으로 이 작은 혼돈 덩어리를 들여놓았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그 순간 강지훈의 철옹성 같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3이라는 이름의 빛이 아주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아기, 하준이, 그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강지훈의 세계를 지배하던 법칙은 단 두 가지였다.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 그의 인생은 이 두 가지 원칙 아래에 완벽하게 설계된 건축물과 같았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고 아기 바구니가 그의 대리석 바닥에 놓인 순간 그 견고했던 건축물의 주춧돌 하나가 소리 없이 뽑혀나갔다. 첫 번째 혼돈은 소리로 찾아왔다. 새벽 3시.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펜트하우스를 감싸는 것은 오직 에어컨의 미세한 작동음뿐인 시간.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날카롭고 절박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응가에 응게 아에. 그 소리는 60층 높이의 방금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신경을 사정없이 핥히었다. 강지훈은 소파에 앉은 채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백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충돌하고 있었다. 이 아기는 누구의 아이인가? 왜 하필 나에게 이것이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지만 그 모든 복잡한 계산은 아기의 원초적인 울음소리 앞에서 무력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에게 다가갔다. 아기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온몸을 버둥거리며 울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배가 고픈가? 기저귀가 젖었나? 어디가 아픈가? 강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내리는 남자였지만 지금 이 작은 생명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조용히 해. 그가 명령하듯 말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 커질 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기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아기를 어색하게 품에 안고 거실을 서성였다. 마치 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왜 우는 거지 필요한 게 뭐냐고 묻고 있잖아. 그의 논리적인 뇌는 아기의 비논리적인 행동의 에러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아기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 보았다. TV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흉내낸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아기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코에 미묘하고 불쾌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기의 기저귀 쪽을 내려다보았다. 문제는 저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결심한 듯 아기를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기저귀를 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인생 최대의 난관과 마주했다. 30분 후 강지우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의 완벽한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정체 모를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 새의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마치 움직이는 관역에 총을 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아기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울음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항복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 김민준 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잠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김민준 실장은 강지훈 밑에서 7년간 일했다.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철 같은 남자였다. 하지만 새벽 3시에 걸려온 회장의 전화는 그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슨 거대한 위기가 터진 것이 분명했다. 김 실장. 강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지쳐 있었다. 배경에서는 여전히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인? 아기 키워본 적 있나? 나니 스코레. 김민주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잠이 덜 깬 탓에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지훈 회장과 아기라는 단어의 조합은 북극에서 파인애플이 열리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이었다. 아기를 키워본 적이 있냐고 물었네. 강지훈이 짜증스럽게 반복했다. 김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아, 네. 조카가 둘 있습니다. 가끔 돌봐준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게 필요한 것들을 좀 사서 필요한 것이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이십니까? 강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모르겠네. 그냥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 분유, 기저귀, 뭐 그런 것들. 최대한 빨리 전화가 끊겼다. 김민준 실장은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나눈 대화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회장님 댁에 아기가 있다. 그리고 회장님은 아기 용품을 사오라고 하셨다. 그의 10년간의 비서 생활을 통틀어 가장 미스터리한 임무였다. 그는 옷을 챙겨 입으며 24시간 운영하는 대형 마트와 약국을 머릿속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1시간 후 김민주는 거의 모든 종류의 분유와 기저귀, 젖병, 아기 옷, 물티슈 등을 양손 가득 들고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완벽한 질서의 상징이었던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소파 쿠션은 흐트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물티슈 몇 장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평소처럼 완벽한 수트 차림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췌해 보이는 강지훈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품에는 마침내 울음을 그치고 훌쩍이고 있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김민주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인사했다. 그는 아기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선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New just gone. 강지훈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아기를 소파에 내려놓고 김민준이 사온 물건들을 훑어보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우선 분유를 타서 먹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김민주는 능숙하게 젖병 소독기 포장을 뜯고 설명서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그는 잠시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회장님, 이 아기는 설명할 시간 없네. 일단 저 녀석부터 조용히 시키게. 강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김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훌륭한 비서였고 묻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았다. 그는 능숙하게 분유를 타고 온도를 맞추고 젖병을 강지훈에게 건넸다. 강지훈은 젖병을 받아들고 아기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기를 안아 올려 서툴게 젖병을 물리려 했다. 아기는 몇 번 칭얼거리더니 이내 젖꼭지를 힘차게 빨기 시작했다. 허겁지겁 분유를 빠는 아기의 모습을 보며 강지훈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감정의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안도감과 약간의 경이로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아기가 분유를 다 먹고 다시 잠이 들자 펜트하우스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김민주는 흐트러진 거실을 조용히 정리했다. 강지훈은 소파에 앉아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알아보게 가장 빠르고 가장 비밀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김민준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그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일은 자네와 나, 단 둘만 아는 걸세. 내 어머니께도 알려서는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밤의 소동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펜트하우스에는 베이비시터가 고용되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검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과 아기의 입안에서 채취한 구강상피세포를 검사 기관에 보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루한 48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문득문득 아기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맑은 눈동자, 분유를 빨던 작은 입술, 그의 손가락을 꽉 쥐던 연약한 손. 그는 이 모든 것이 착각이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진실이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다. 만약 저 아기가 정말로 자신의 아이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아기의 엄마는 누구란 말인가? 이틀 후 그의 개인 이메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검사 결과를 담은 파일이었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잠갔다. 그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과 전문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마지막 한 줄에 고정되었다. 검체 A 강지훈과 검체 B 강하준의 부자관계 확률 99.49%.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강지훈은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99.999999%.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학이 증명하는 냉혹한 진실이었다.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단 하나의 명백한 사실만이 우뚝 솟아 있었다. 저 아기는, 하준이는 내 아들이다. 그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덮치는 듯한 압도적인 감각.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강지훈이 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의 완벽하고 통제된 세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올렸다. 눈부신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과 자동차. 사람들. 이전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목표와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만 보였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저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을 낳은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찾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냉정함과 계산적인 태도는 그대로였지만 그 깊은 곳에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불꽃이었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맹수의 집요함이었다. 그는 김민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강지훈이네. 네, 회장님, 지금부터 내 모든 개인 일정을 취소하게. 그리고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팀을 수배해. 조건은 단 하나. 절대적인 비밀 보장일세. 강지훈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하준아. 그는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 그날 이후 진성그룹의 얼음 황제 강지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경영자였지만 퇴근 시간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그의 펜트하우스에는 최고급 아기용품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들을 돌보는 아빠가 되어갔다. 그의 차갑기만 하던 성역에 하준이라는 작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그만의 요새가 아니었다. 질서와 정적의 왕국은 작고 사랑스러운 폭군, 강하준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다. 미니멀리즘을 자랑하던 것일 한복판에는 알록달록한 아기 놀이 매트가 펼쳐졌고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만든 유리 테이블 위에는 젖병과 소독기가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디퓨저 향, 대신 은은한 분유 냄새와 베이비 파우더 향이 맴돌았다. 강지훈의 삶, 역시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뉴욕 증시 마감 지수를 확인하며 시작되지 않았다. 대신 아기 침대에서 들려오는 하준이의 낑낑거리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는 여전히 서툴렀다. 기저귀를 가는 데는 여전히 10분이 넘게 걸렸고 분유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 몇 번이고 손목에 물을 떨어뜨려야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당혹감이나 짜증이 서려 있지 않았다. 대신 진지하고 신중한 탐구자의 자세가 엿보였다. 마치 신규 사업 프로젝트를 분석하듯 그는 육아라는 미지의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다. 야, 하준아, 아침이다. 그는 서툰 솜씨로 하준이를 안아올려 식탁 의자에 앉혔다. 하준이는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맑은 눈망울과 마주할 때마다 강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낯선 감정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다. 베이비시터가 있었지만 그는 하준이의 아침과 저녁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루 종일 치열한 전쟁터 같은 회사에서 시간을 보낸 후 이 작은 존재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하준이는 감정 표현에 인색한 아기였다. 잘 울지도 않았지만 잘 웃지도 않았다. 강지우는 하준이를 웃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깍꿍 놀이를 하거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심지어는 회의 시간에나 사용하던 프레젠테이션용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만들어 벽을 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하준이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왜 웃지를 않는 거지? 엔도르핀 분비에 문제가 있나?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중얼거렸다. 그에게 하준이의 웃음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KPL 핵심 성과 지표와도 같았다. 한편 하준이의 어머니를 찾는 작업은 그의 지시대로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보안 컨설팅 업체를 고용했다. 팀장은 전직 국정원 해외 파트 출신의 베테랑,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있었다. 첫 번째 보고는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팀장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 간결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의뢰하신 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아기가 발견된 당일
해당 아파트의 모든 CCTV 영상에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모든 출입 기록은 정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다면 정상적인 출입증을 가진 내부자이거나 혹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강지우는 말없이 보고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기를 감싸고 있던 담요와 바구니는 모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제품들이었지만 모든 태그와 제조사 정보가 깔끔하게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지문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유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신원을 숨기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단서만으로는 아기의 어머니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령과 상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정예 팀의 보고는 사실상 실패를 의미했다. 강지우는 마천루를 향해 뻗어있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영역 안에서 그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범위를 넓혀 지난 1년간 나와 만났던 모든 여자들을 조사해 사적인 만남이든 공적인 만남이든 상관없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회장님의 사생활이 비밀 보장이 자네들의 몸값 아니었나? 강지훈의 차가운 한마디에 팀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비밀리에 조사 대상에 올랐다. 재벌가의 딸, 유명 연예인,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조사팀은 그녀들의 최근 행적과 건강 상태, 출산 가능성 등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미궁에 빠져들 뿐이었다. 용의선상에 오른 여성들 중 누구도 임신이나 출산을 한 흔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길이었다. 강지우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조사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마치 암호를 해독하려는 사람처럼. 그는 단서가 될 만한 아주 작은 틈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보고서는 언제나 똑같은 결론으로 끝났다. 특이사항 없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하준이는 쑥쑥 자랐다.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시작했다. 옹알이도 제법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잘 웃지는 않았다. 강지우는 그런 하준이를 보며 기쁨과 동시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아들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줄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그는 하준이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는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까지 사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다. 강지우는 일을 미뤄두고 하준이와 함께 거실 매트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하준이 앞에서 딸랑이를 흔들며 말했다. 이게 그렇게 재밌나 단순한 소리와 움직임의 반복일 뿐인데 하준이는 무표정하게 딸랑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거실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하준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하준이는 눈이 부신 듯 살짝 인상을 썼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무표정하기만 하던 하준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그려졌다. 잠결에 짓는 베넷집과는 다른 분명한 미소였다. 강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첫 미소였다.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햇살을 받아 살짝 찡그린 눈, 그리고 부드럽게 휘어지는 입꼬리. 그 미소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에서 빛바랜 사진을 발견한 것처럼. 그의 기억 저편에 잠들어 있던 어떤 이미지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기억의 파편들이 순식간에 재조립되었다. 1년 전, 늦은 봄의 어느 날, 그는 창덕궁 후원을 걷고 있었다.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식물학자였고, 고궁의 식생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 때문에 만났지만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끌렸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햇살처럼 따뜻하고 싱그러운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을 반짝였고 그의 딱딱한 농담에도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날 그녀는 새로 발견한 희귀종 야생화에 대해 신이 나서 설명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사실 그녀의 말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다. 그녀는 눈이 부신 듯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그를 향해 웃었다. 제 이야기가 너무 재미없나요? 지훈 씨, 바로 그 미소였다. 하준이가 방금 지었던 그 미소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미소. 강지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떻게 그녀를 잊고 있었을까? 한서연, 그녀와는 몇 달간 좋은 관계를 이어갔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 우리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붙잡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감정에 매달리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심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인연이 아니었다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합리화하며 애써 그녀를 잊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강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왜 그토록 명백한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는지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는 하준이를 조심스럽게 매트 위에 내려놓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정예 조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긴박했다. 꺼내봐, 회장님. 지금까지의 조사는 모두 중단해. 네, 하지만 새로운 타겟이다. 이름은 한서연. 나이는 29. 직업은 식물학자. 1년 전까지 한국생명자원연구소 소속이었다. 지금 당장 이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가족, 친구, 과거 행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까지 24시간 주지. 내일 이 시간까지. 그녀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수화기 너머로 팀장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강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한서연, 그녀가 하준이의 어머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닌 확신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왜 그녀는 자신을 떠났을까? 그리고 왜 아들까지 보내야만 했을까? 그 갑작스러운 이별 뒤에는 그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이 틀림없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지금까지의 조사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그는 반드시 한서연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를 찾아서 지난 1년간의 모든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아들 하준이를 위한 일이기도 했다. 강지훈이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내뱉은 순간 멈춰있던 거대한 톱니바퀴가 다시 삐걱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길에 마침내 방향이 잡혔다. 그가 고용한 조사팀은 그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역량을 한서연이라는 단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 그리고 정확히 24시간 후 강지훈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삶이 담긴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건조한 사실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강지훈은 그 행간에서 그녀의 모습을, 그녀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녀의 고통을 읽어내고 있었다. 대상 한서연 만 29세. 직업체는 한국생명자원연구소 선임연구원, 식물분류학 전공, 가족관계 부모님 지방거주, 외동딸, 최종 거주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 1년 전 계약 해지, 재직 기록 5년간 우수한 성과로 근무,
동료들 사이에서 유능하고 성실하다는 평판. 1년 전, 개인 사유로 갑작스럽게 사직서 제출. 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 금융기록 사직 직후 모든 신용카드 해지, 은행 계좌의 잔고, 대부분 인출 후 계좌 폐쇄, 이후 국내에서의 금융거래 기록 전무, 출입국 기록 1년 전 파리행 편도 항공권 발권 기록 있으나 실제 탑승 여부 불투명, 이후 출입국 기록 없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강지훈의 미간이 점점 더 좁아졌다. 이것은 평범한 잠적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그녀는 모든 흔적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조사팀과의 통화에서 우리 딸은 파리에서 식물학 관련 연수를 받고 있으며 연구에 집중하고 싶다며 가끔 이메일로만 연락을 해온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그 이메일의 IP 주소를 추적했지만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가상 프록시 서버를 사용한 탓에 발신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행방을 감추고 있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군. 강지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사직 직전에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최종 프로젝트 경기도 평택시 일대 생태계 환경 영향평가. 내용 해당 부지의 건설 예정인 대규모 산업단지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식생조사. 특이사항 한서연 연구원은 해당 지역에서 법적 보호종인 희귀 난초 군락지를 발견했다는 비공식 보고를 올린 직후 갑작스럽게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사직함. 해당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누락됨. 부지 소유주 태상그룹 자회사 태상건설, 태상그룹 그 이름이 강지훈의 눈에 박혔다. 그의 뇌리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태상그룹의 회장, 최민환. 그는 강지훈의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오랜 경쟁자이자 업계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강지훈이 진성그룹을 물려받은 이후 두 회사는 사사건건 부딪혔지만 최근 1, 2년간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민환, 강지훈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한서연의 실종과 태상그룹,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는 아직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직감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희귀 식물 군락지 발견.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태상그룹의 수조 원짜리 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거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 정보를 알고 있던 한서연은 그 직후에 사라졌다. 바로 그날 오후였다. 강지훈이 태상그룹에 대한 조사를 막 지시하려던 찰나 김민준 실장이 긴급한 표정으로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방금 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수주 직전이었던 두바이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했습니다. 뭐라고 최종 입찰가는 우리가 가장 유리했지 않나. 강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프로젝트는 진성그룹의 해외 사업 확장의 교두보가 될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이 프로젝트에 공을 들여왔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태산건설이 저희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손해를 감수하는 수준의 가격입니다. 정상적인 경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민환이군. 강지훈의 입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최민환은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성그룹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마천루. 태상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회장실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려청자가 놓여 있었다. 회장 최민환은 6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하얀 도포를 입고 서해를 하고 있었다.
그의 붓끝에서 상선약수 샹샨 루어 쉬라는 네 글자가 힘있게 써 내려가졌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이었지만 그의 경영 방식은 물보다는 불에 가까웠다. 회장님, 방금 두바이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진성그룹을 제치고 저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태산건설의 사장인 최성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최민화는 붓을 내려놓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글씨를 바라보았다. 강지훈, 그 젊은 애송이가 꽤나 아파하겠구나. 네. 아버지, 이번 건으로 최소 수천억의 손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희도 출혈이 너무 큽니다. 최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민화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보이는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을 향해 있었다. 성진아, 사업은 돈을 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적의 피를 말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지. 강지훈 그놈은 너무 젊고 너무 거침이 없어. 마치 지 아비를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럴 때 한 번씩 길을 꺾어줘야 버릇이 안 생긴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유가 왜 없어? 최민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놈이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내 귀에 안 들어올 것 같더냐. 1년도 더 지난 일을 들쑤시고 다니더군. 얌전히 묻어둔 판도라의 상자를 굳이 열어보겠다는데. 경고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런가?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어려 있었다. 최성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태상그룹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사이 진성그룹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업체가 갑자기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진성그룹이 공을 들이던 바이오 회사의 M&A 협상에는 태산캐피탈이 끼어들어 회방을 놓았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홀로 앉아 있었다. 한쪽 모니터에는 한서연에 대한 보고서가, 다른 쪽 모니터에는 태상그룹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상황 보고서가 떠 있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처럼 보였지만 강지훈의 머릿속에서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의 사고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가설 1 한서연은 태상그룹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 가설 2 태상그룹은 그녀를 위협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다. 가설 3 그녀는 잠적하기 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마지막 보험으로 아들을 내게 보냈다. 가설 4 내가 한서연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자 그것을 눈치챈 최민환이 내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최민환의 공격은 무작위적인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강지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여인을 찾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아들. 하준이의 어머니가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고 이제 그 불똥이 자신과 진성그룹 전체를 향해 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최민화는 그를 너무 얕보았다. 그깟 사업 몇 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자신이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다. 그는 강지훈이었다. 빼앗기면 10배로 되찾고 건드리면 뼈까지 부러뜨리는 남자. 더군다나 지금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그의 아들 강하준, 김실장.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곧바로 김민준 실장이 들어왔다. 태상그룹, 최민환 회장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개인 비리, 자금 흐름, 약점 될 만한 건 뭐든지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 그리고 우리 쪽 변호인단과 회계팀으로 특별 대응팀을 꾸리게.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결의가 들끓고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자의 잠을 깨운 것은 바로 최민환 자신이었다. 이제 판은 뒤집혔다. 방어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무자비한 방역의 시간이었다. 강지훈이 선전포고를 한 이후
진성그룹과 태상그룹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이 구성한 특별 대응팀은 태상그룹의 모든 사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산의 자금 흐름을 압박하고 해외에 숨겨진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으며 태산이 공을 들이던 사업마다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회방을 놓았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혈관을 하나씩 찾아내 막아버리듯 진성그룹의 공격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최민환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수십 년간 정계와 재계를 주무르며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한 노회한 맹수였다. 그는 진성그룹의 공격을 교묘하게 방어하는 동시에 언론과 정치권을 이용해 진성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역공을 펼쳤다. 두 거대 기업의 싸움은 재계 전체를 긴장시키는 거대한 체스게임과도 같았다. 강지훈은 이 싸움에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답답했다. 이것은 결국 표면적인 싸움일 뿐 한서연의 실종과 하준이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밝혀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민환의 숨통을 조이면 그가 먼저 협상을 제안해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최민환은 예상보다 훨씬 더 끈질겼다. 결국 한서연을 찾는 것이 먼저다. 강지훈은 결론을 내렸다. 그녀를 찾아야만 최민환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의 조사팀은 한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친구와 지인들은 그녀가 유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만 답했다. 그러던 중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다. 조사팀이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수거했던 유품들을 재감식하던 중 낡은 책 한 권의 속표지에서 희미하게 눌러쓴 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특수 장비로 복원한 결과 그것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였다. 박소희, 그리고 암호처럼 보이는 짧은 문장. 씨앗은 땅속에서 봄을 기다린다. 조사팀은 즉시 박소희라는 인물을 찾아냈다. 그녀는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로 한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 그녀는 이전 조사에서 한서연의 행방을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었다. 하지만 이 암호 같은 문장은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강지훈은 직접 그녀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약속 장소는 삼청동의 한적한 찻집이었다. 강지훈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을 때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먼저 와 앉아 있었다. 단발머리에 차분한 인상을 가진 박소희였다. 그녀는 강지훈을 보자 긴장한 듯 찻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다. 안녕하십니까? 저 강지훈입니다. 그가 맞은편에 앉으며 나직이 말했다. 박소희입니다. 그런데 진성그룹 회장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일로?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개인적인 일로 찾아왔습니다. 박소희 씨가 한서연 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한서연의 이름이 나오자 박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서연이는 지금 파리에 게어지스마린게어 합니다.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책 속에 남겨진 메시지를 봤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봄을 기다린다. 서연 씨가 박소희 씨에게 보낸 마지막 신호였겠죠. 자신은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박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잠시 기다려주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다. 저는 한서연 씨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녀와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들이요. 박소희가 놀라되 물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하준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햇살 아래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하준이의 사진. 그 사진을 본 박소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세상에, 서연이를 쏙 빼닮았네요.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떠나기 며칠 전 저를 찾아왔어요. 몹시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자기가 지금 아주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고 했어요. 태상그룹의 개발 부지에서 환경평가 보고서에는 차마 쓸 수 없는 끔찍한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단순한 희귀식물 군락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땅에 태산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정황이었죠. 강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누군가 자기를 미행하기 시작했대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맴돌고 휴대폰은 도청당하는 것 같다고 너무 무서워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대는 경찰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이라고, 그리고 자기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했어요. 강지훈 씨의 아이라고요. 박소희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이는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떠나기 전날 밤, 저에게 아이를 낳으면 언젠가 세상이 안전해지면 꼭 아빠에게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이를 당신 집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연락을 끝으로 모든 소식이 끊겼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큰 통증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분노와 미안함, 그리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그의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박소희에게 감사를 표하고 찻집을 나섰다. 이제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태상그룹의 불법 폐기물 매립 증거를 찾아내고 최민환을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한서연을 구해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최민환의 압박은 더욱 거칠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강지훈은 이례적으로 모든 일정을 비우고 하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손수 하준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운전기사에게 휴가를 준 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한적한 강변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며 잠시나마 평화를 만끽하고 싶었다. 하준이는 창밖 풍경이 신기한 듯 옹가리를 하며 손을 뻗었다. 그 모습을 보며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백미러를 통해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트럭은 경적도 울리지 않고 차선을 무시한 채 그의 세단을 향해 똑바로 돌진해오고 있었다. 강지훈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평범한 난폭 운전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리를 품은 돌진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 쪽으로 미끄러졌다. 하지만 덤프트럭은 집요하게 그를 따라붙었다. 쾅! 거대한 충격이 차체를 뒤흔들었다. 덤프트럭이 그의 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앞으로 튕겨나갔다. 에어백이 터지고 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강지훈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뒷좌석에서 터져나오는 하준이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하준아,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뒷좌석의 카시트를 온몸으로 감쌌다. 그의 등 뒤로 깨진 유리 파편이 쏟아져 내렸다. 덤프트럭은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차를 가드레일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 계속해서 압박해왔다. 가드레일 너머는 아득한 강물이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아들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다. 강지훈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들을 간신히 잡고 남은 한 손으로 기어를 조작했다. 그는 트럭의 압박이 약해지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다. 그리고 엔진이 터져라 엑셀을 밟았다. 차가 미친 듯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는 180도 스핀턴에 가까운 고개 운전으로 트럭의 전면에서 벗어났다. 그의 세단은 반파되었지만 기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덤프트럭은 목표를 놓치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반대 차선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렸다. 강지우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그는 피를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뒷좌석에 하준이부터 살폈다. 하준이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최고급 카시트와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아준 덕분이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에 질려 숨 넘어갈 듯 울고 있었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하준이를 안아들었다. 괜찮아, 하준아.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아. 그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따뜻한 청아, 심장 박동을 느끼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최민환,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검은 화염이었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비즈니스였다면. 이제부터는 생존을 건 전쟁이다. 자비도, 규칙도 없는 그날 밤. 그의 펜트하우스는 경호원들로 가득 찼다. 개인 주치의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강지우는 잠든 하준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보안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트럭은 도난 차량이었고 운전자는 대포폰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솜씨입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돌려 보안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다. 지금까지는 방어만 했지.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이제부터 규칙은 없다. 방어가 아니라. 선멸이다. 최민환의 숨통을 끊을 방법을 찾아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은 명령이자 피해의 복수를 다짐하는 선언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분노한 맹수였다. 강지훈의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응축되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비상전략 지휘소이자 최민환을 향한 복수의 심장이었다. 거실에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었고 서재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수십 개의 모니터로 가득 찬 워룸으로 변모했다. 그는 이제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 이곳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그의 모든 시간은 오직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었다. 아들 하준이의 절대적인 안전, 그리고 최민환 제국의 완전한 파괴. 그의 지시 아래 진성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력이 태상그룹을 향한 총공세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최민환은 마치 진흙 속의 늙은 이무기처럼 교활하고 끈질겼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철저히 숨겼고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 강지훈의 팀은 태산의 팔다리를 올가맬 수는 있었지만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인 한 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최민환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전에 끝내야 해. 강지훈은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관계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새운 탓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가 고용한 조사팀장과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팀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회장님, 최민환 본인을 직접 겨냥할 증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더러운 일은 차명으로 된 유령 회사와 대리인들을 통해 처리됩니다.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 보안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강지훈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면 공격이 막혔다면 우회로를 찾아야 했다. 적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요새의 문을 열어줄 내부의 열쇠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단 한 사람. 한서연이 쥐고 있을 터였다.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린다. 강지훈이 눈을 뜨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냉철함을 되찾고 있었다. 한서연 씨를 다시 추적해. 우리가 놓친 것이 분명히 있어. 그녀처럼 치밀한 사람이 아무런 대비책 없이 사라졌을 리가 없어. 분명 어딘가의 메시지를,
증거를 남겼을 거다. 그의 지시에 따라 팀은 다시 한서연의 희미한 디지털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이 받았다는 이메일에 다시 집중했다. 이전에는 프록시 서버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던 바로 그 이메일이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발신 과정에서 남은 미세한 데이터 패킷의 손상 패턴을 분석하면 사용된 암호화 프로토콜의 종류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커 중 한 명이 설명했다. 그것은 사막에서 특정 모래알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불가능이라는 선택지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당장 시작해. 그로부터 며칠간 워룸은 밤낮 없이 돌아갔다. 해커들은 수십억 개의 데이터 조각들과 사투를 벌였다. 강지훈은 그들의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틈틈이 하준이를 돌봤다.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메일에 숨겨진 스테가노그래피입니다. 이미지 파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다른 데이터를 숨겨두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복원하니 클라우드 스토리지 주소와 암호화된 접속키가 나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중앙 모니터에 집중되었다. 화면에는 무작위로 보이는 긴 문자열이 떠 있었다. 그들은 즉시 해당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겹겹이 쳐진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이었다. 최소 5중 이상의 암호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걸 뚫으려면 슈퍼컴퓨터로도 수년이 걸릴 겁니다. 팀원의 절망적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강지훈이 모니터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암호 입력창 옆에 희미하게 떠있는 비밀번호 힌트라는 글자를 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당신이 나에게 알려준 꽃의 이름.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 1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식물연구소의 온실에서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작은 야생화 화분을 가리켰었다. 이 아이의 학명은 아도니스 아무렌시스, 에이도닛 아무렌싯이에요. 복수초라고도 하죠. 눈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는 당시 무심코 들었던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잊히지 않았던 이름. 아도니스 아무렌시스? 강지훈이 나직하게 을조렸다. 그는 직접 키보드에 손을 얹고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입력했다. 엔터 키를 누르자. 기적처럼 모든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며 잠겨있던 폴더가 열렸다.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었던 암호는 두 사람만이 아는 추억의 조각이었던 것이다. 폴더 안에는 3개의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의 이름은 지훈 씨에게였다. 그것은 영상 파일이었다. 강지훈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물리고 혼자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한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영상 속의 그녀는 낯선 방 안,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지훈 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우리 아기가 무사히 당신에게 도착했다는 뜻이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을 이어갔다. 미안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당신을 속여야만 했어요. 당신을. 그리고 우리 아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나는 태상그룹의 끔찍한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나를 위협했어요. 만약 내가 입을 열거나 당신 곁에 머문다면 당신과 아기까지 해치겠다고.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당신을 떠나는 길을 택한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지훈은 스크린 속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아기, 이름은 하준이라고 지었어요. 강인하고 준수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요. 부디 우리 아기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지훈 씨,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하지 말아요. 그냥 나라는 여자는 있고 하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영상이 끊겼다. 강지우는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떨어졌다. 눈물이었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이 녹아내리며 그 안에서 후회와 슬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고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파일명은 증거였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모은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태산건설이 개발 부지의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장면을 찍은 위성 사진과 현장 사진들, 폐기물의 성분을 분석한 데이터 보고서, 그리고 최민환의 수하가 그녀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소름 끼치는 녹음 파일까지. 그것은 최민환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은 증거였다. 마지막 파일의 이름은 나의 아들 하준이에게였다. 그것은 짧은 편지글이었다. 사랑하는 아가, 하준아, 엄마란다. 너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잠시 멀리 떠나 있어야 한단다. 하지만 기억해 주렴. 엄마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부디 아빠와 함께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엄마는 매일 밤 기도할게. 사랑한다. 내 아들. 강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한 여자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섰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옥의 불길보다도 더 뜨겁고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증거 파일을 보완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워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샘 작업에 지쳐있던 팀원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았다. 카야스다.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환의 심장을 꿰뚫을 창을.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절대적인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지루한 체스 게임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는 한서연이 남긴 희망의 씨앗을 손에 쥐고 그녀를 절망의 땅 속에서 구해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마지막 메시지는 강지훈의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강철 같은 전략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지휘관이었다. 그의 워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강지우는 모니터 앞에 서서 그의 핵심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그의 뒤에는 진성그룹의 법무팀장, 재무총괄이사, 그리고 전직 국정원 출신의 보안팀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최민환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서연 씨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작전을 개시한다. 그는 손가락으로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태상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첫째, 법무팀. 한서연 씨가 남긴 증거는 결정적이지만 최민환 같은 늙은 뱀은 꼬리만 자르고 도망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그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해야 한다. 태상그룹의 과거 비리, 탈세, 분식회계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샅샅이 훑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이 그를 기소했을 때 단 하나의 혐의도 부인할 수 없도록 완벽한 증거의 성을 쌓아 올려 법무팀장이 결의의 참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재무팀. 최민환의 힘은 돈에서 나온다. 우리는 그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
그가 숨겨놓은 모든 비자금을 추적해 필요하다면 세계 최고의 회계법인과 해커들을 고용해 그의 제국을 유지하는 혈관을 하나씩 남김없이 끊어버려. 재무총괄 이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전율이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조사를 넘어선 금융전쟁의 서막이었다. 마지막으로 보안팀. 강지우는 보안팀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자네들의 임무가 가장 중요해. 한서연 씨가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최민환이 그녀를 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녀를 찾아내야만 해. 그의 모든 통화 기록, 동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감시해. 그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그녀의 흔적을 찾아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응시했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자 한 여인과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의 말이 끝나자 워룸은 다시 한번 끓어오르는 에너지로 가득 찼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거대한 작전의 첫 단추를 꿰었다. 그의 계획은 여러 겹으로 설계된 정교한 덕과 같았다. 그는 한서연이 남긴 증거를 곧바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최민화는 분명 검찰 내부에도 자신의 사람을 심어 놓았을 터였다. 성급하게 카드를 꺼내 보였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그는 먼저 믿을 수 있는 창을 찾아야만 했다. 며칠간의 뒷조사 끝에 그는 한 사람을 찾아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섭 부장검사. 그는 재벌가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대쪽 검사로 유명했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거대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와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묵묵히 검사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었다. 최민환과도 악연이 있었다. 몇 년 전 그는 태상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를 종결해야만 했던 아픈 경험이 있었다. 강지우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정섭 검색에 접촉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정식 집의 별실이었다. 진성그룹 강지훈 회장께서 저를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정섭 검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재벌 총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 검사님께서 몇 년 전 놓쳤던 사냥감을 다시 잡을 기회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안에는 최민환 회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태상그룹의 불법 폐기물 매립 증거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한 여성을 납치, 감금한 혐의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USB와 강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런 엄청난 증거를 왜 저에게? 검찰 내부에도 최민환의 끈앞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정섭 검사님이라면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정섭이라는 인물의 성향과 과거까지 모두 분석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정섭 검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강지훈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은 것일까?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USB를 집어들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제 목을 걸고서라도 이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겠습니다. 그것으로 미략은 성사되었다. 강지훈은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었다. 이정섭 검사는 극비리의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태상그룹을 향한 거대한 수사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강지훈의 재무팀은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에 흩어져 있던 최민환의 비자금 계좌를 하나씩 동결시키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검은 돈 제국이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다. 태상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시장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최민화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평소와 같은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향해 비수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 그 애송이가 감히 내게 칼을 겨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검찰 수사를 막으려 했지만 이정섭 검사는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망은 더욱 촘촘하게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마지막으로 한서연을 찾기 위한 작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보안팀은 최민환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24시간 미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민환은 그녀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깊숙이 숨겨둔 것이 틀림없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직접 미끼를 던져야 한다. 강지훈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의도적으로 언론의 태상그룹의 평택개발 부지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정보를 흘렸다. 아직 불법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최민환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미끼였다. 뉴스가 보도되자 최민환은 예상대로 반응했다. 그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지훈의 팀은 그 통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입은 잘 막고 있는 거겠지. 당분간 절대 바깥으로 내보내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통화가 이루어진 기지국 위치를 통해 범위를 좁혔고 마침내 최민환의 수하가 주기적으로 드나드는 한적한 외곽의 별장 하나를 특정해냈다. 그곳이 한서연이 감금된 장소일 확률이 99%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법의 창은 최민환의 심장을 겨누었고 돈줄은 막혔으며 한서연의 위치까지 파악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정타. 최민환이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목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재무팀을 통해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태상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태상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최민환의 제국의 종말을 고할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모든 팀은 대기해 주주총회 전날 밤 강지훈은 워룸에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내일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낸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를 앞둔 자의 흥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정의를 집행하려는 자의 고요하고도 무서운 결의였다. 태상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부와 권력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잘 차려입은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근 태상그룹을 둘러싼 각종 악재와 루머에도 불구하고 단상 위에 선 최민환 회장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이 무대의 주인이었고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해 두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최민환은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최근 우리 태상그룹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의 악의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태산이라는 거대한 배는 그깟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태산의 위대한 비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림으로써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 계획, 장밋빛 미래 예측.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회한 전략가의 계산된 연극이었다. 그는 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 검찰의 수사라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려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의장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쿠앙! 연 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소음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 그의 등 뒤로는 여러 명의 변호인단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연 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지훈이었다. 최민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 이체가 어렸다. 저 애송이가 감히 튄 여기까지. 그는 경호팀에게 눈짓을 보냈다. 경호원들이 급히 강지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는 초대받지 않은 분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서류 뭉치를 의장에게 제시했다. 강지훈 회장님은 본인 소유의 주식 및 위임받은 주식을 포함하여 총 15%의 의결권을 가진 태상그룹의 주요 주주이십니다. 주주로서 긴급 발언권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진성그룹의 강지훈이 언제 저렇게 많은 태산의 주식을 확보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온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최민환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을 명분은 없었다. 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지훈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최민환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연극은 끝났소. 최 회장. 그리고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수백 개의 눈과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는 잠시 연 회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연 회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태상그룹의 미래 비전이 아닌 감춰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주 여러분께서는 최근 태상그룹의 주가가 왜 급락하고 있는지, 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최민환 회장께서는 그것을 외부 세력의 음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모든 위기는 외부가 아닌 바로 이 기업의 심장부, 최고 경영자의 탐욕과 부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저놈을 끌어내. 최민환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강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최민환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그가 자랑하던 장밋빛 미래 예측 그래프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두운 밤하늘을 찍은 위성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이곳은 태상그룹이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경기도 평택 부지입니다. 강지훈의 설명과 함께 스크린에는 수십 대의 덤프트럭들이 밤중에 몰래 부지로 들어가는 위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태산이 그 위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땅속에 무엇을 묻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땅속에서 채취한 시료의 화학 분석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납, 카드뮴, 비소, 치사량을 훨씬 웃도는 맹독성 발암물질들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연 회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태상그룹은 수조 원의 개발 이익을 위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에 이 모든 맹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의 민낯입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최민환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강지훈의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최민환 회장은 이 끔찍한 진실을 발견한 한 용기 있는 연구원을 협박하고 납치하고 감금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스크린에 한서연의 사진이 나타났다. 수척하지만 강인한 눈빛의 그녀의 모습, 강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실렸다.
최민환 회장은 이 여인의 목소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결코 땅속에 묻히거나 어둠 속에 감금될 수 없습니다. 강지훈이 손짓하자 연 회장 전체에 스피커를 통해 날카로운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서연이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최민환의 수화가 그녀를 협박하는 목소리였다. 빠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네가 입을 열면 너뿐만 아니라 강지훈 그놈이랑 내 뱃속의 애새끼까지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그 끔찍한 협박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이 뒤섞였다. 최민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그의 철옹성 같던 제국이 그의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강지훈의 변호인단이 아니었다. 수사관 배지를 단 수십 명의 검찰 직원들이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정섭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단상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혼란에 빠진 경호원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정섭 검사는 비틀거리는 최민환의 앞에 섰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펼쳐 보였다. 개민환 씨,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특정 폐기물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납치 감금교사, 살인미수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정섭. 네가 감히? 최민환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모든 권력과 오만은 한낱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한때 재계의 황제로 군림했던 노인의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강지훈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다. 승자의 희열도, 복수의 만족감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무겁고도 당연한 책무를 완수했을 뿐이라는 고요함이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무너진 왕좌의 주인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이제 제국은 무너졌다. 남은 것은 그 폐허 속에서 자신의 여왕을 구해내는 일이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란과 최민환의 몰락은 강지훈에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전투가 남아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을 뚫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뒤를 따르는 김민준 실장에게 그는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보안팀, 지금 당장 별장으로 진입해 이정섭 검색에는 내가 연락할 테니 현장 확보를 위한 지원 병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그리고 헬기를 준비시켜. 가장 빠른 헬기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호텔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오르자마자 강지훈은 보안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상황은? 회장님, 최민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별장에 남아있던 놈들 대부분이 흩어졌습니다. 현재 이 3명의 핵심 감시 인력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 팀이 5분 내로 진입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사살 허가 같은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저항할 경우 네 사람 중 단 한 명도 다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에 있는 한서연 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면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강지훈은 창밖을 보며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냉혹한 승부사였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러 가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무사할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마침내 한적한 상이슬게 위치한 철문 앞에 멈춰섰다. 별장이라기보다는 작은 요새에 가까운 곳이었다. 이미 그의 보안 팀원들이 철문을 확보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채서 내리자 팀장이 다가와 보고했다. 모두 제압했습니다. 회장님, 저항은 없었습니다. 안쪽 별채의 지하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별장이었지만 공기는 축축하고 음산했다. 그는 팀원들의 안내를 받아 별장 뒤편에 숨겨져 있는 작은 별채로 향했다. 별채 안에는 지하로 이어지는 철문이 있었다. 팀원 한 명이 굳게 닫힌 문을 열자 차갑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가겠습니다. 강지훈이 말했다. 팀원들은 말없이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가파른 계단을 따라 천천히 지하로 내려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축축한 공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계단 끝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끼익!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아주 작은 창문 하나가 천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침대 위. 한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갑작스러운 빛과 소리에 놀란 듯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다. 강지우는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녀의 모습보다 훨씬 더 마르고 연약해 보였다. 길었던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입고 있는 옷은 낡고 해져 있었다. 누구세요? 여자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어쩌면 고개를 돌릴 힘조차 없는 것일지도 몰랐다. 강지우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작고 애타는 목소리로 서연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여자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환청일 것이라고, 또다시 시작된 헛된 희망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서연.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지만 그 아름다운 눈동자는 여전했다. 그 눈동자의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비쳤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이내 차오르는 거대한 슬픔과 안도감, 수만 가지의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지훈 씨. 그녀의 입술에서 그의 이름이 꿈결처럼 흘러나왔다. 강지훈은 그제야 그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성큼성큼 다가간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싸려다. 그녀가 부서져 버릴까봐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칫했다. 나예요. 서연 씨, 내가 너무 늦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 말에 그녀가 애써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난 1년간의 공포와 외로움, 절망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흘렸다. 강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너무나도 마르고 가벼워진 그녀의 몸에 그의 심장이 미어졌다. 그는 그녀를 더 꽉,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안았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심장 절반을 되찾은 것처럼. 지훈 씨, 정말 당신이에요. 꿈이 아니죠?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며 물었다.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서연 씨, 내가 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온기를, 그녀의 숨결을,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참 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이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천으로 지난 1년간의 시린 겨울을 녹여내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그녀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강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서 떼어내고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우리 아기, 하준이는요? 우리 아기, 무사한 거죠?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자신의 안부가 아닌 아들의 안부였다. 강지우는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사해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특히 웃는 모습이. 그 말에 한서연의 얼굴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녀는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강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이 지옥 같은 곳에 단 1초도 더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입고 있던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깡마른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제 여기서 나갑시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듯 몸을 휘청거렸다. 강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가볍게 안아들었다. 공주님을 안듯.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그녀는 놀라 그의 목을 얼결에 끌어안았다. 내가 걸을 수... 조용히 해요. 지금부터는 그냥 나에게 기대기만 해요.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어둡고 축축한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 지하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다. 한서연은 거의 1년 만에 보는 햇빛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강지훈의 품에 안겨 자신을 구하러 온 남자와 자신을 둘러싼 눈부신 세상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 강지훈은 그녀를 헬기에 태웠다. 프로펠러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헬기는 그들이 갇혀있던 어둠의 공간을 뒤로하고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별장을 내려다보며 한서연은 조용히 강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의 아들, 하준이가 기다리는,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 진짜 집으로.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2번 바뀌었고 세상은 많은 것을 잊고 또 많은 것을 새로 시작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상그룹 스캔들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최민환 회장은 법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모든 죗값을 치러야 했다. 한서연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들이 추가로 드러났고 그는 결국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들 최성진을 비롯한 공범들 역시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부와 권력으로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한때에 흙과 베개의 무채색으로 가득 차 있던 얼음처럼 차갑고 정적만이 흐르던 공간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색과 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하준이의 장난감들이 알록달록한 섬처럼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세 식구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언제나 향긋한 음식 냄새와 아기의 웃음소리가 떠다녔다. 일요일 아침, 눈부신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얼음 황제, 강지우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 차림의 한 남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들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하준아, 이쪽으로 아빠한테 와야지. 강지우는 딸랑이를 흔들며 아들을 유인했다. 하지만 하준이는 아빠의 애타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편 소파 다리를 향해 맹렬하게 기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에 강지우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예전 같았으면 목표 지향적이지 못한 비효율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겠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들의 모든 움직임이 그저 사랑스러울 뿐이었다. 어허, 그쪽이 아닌데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게 누굴 닮았는지 그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하며 하준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하준이는 까르르 웃으며 아빠의 품에 안겼다. 그 웃음소리는 강지훈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그는 아들의 부드러운 볼에 자신의 뺨을 부비며 행복을 만끽했다. 둘이 아주 신났네요.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한서연이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건강하고 화사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은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았을 뿐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는 구조된 직후 한동안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강지훈의 헌신적인 간호와 아들 하준이가 주는 삶의 기쁨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 녀석이 내 말을 전혀 안 듣는군. 나중에 커서 경영권 분쟁이라도 일으킬 기세야. 강지훈이 농담을 던지자 한서연은 그의 옆에 앉으며 웃었다. 당신 아들 맞네요. 뭐? 그녀는 자연스럽게 강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강지훈은 한 팔로 아들을 안고 다른 한 팔로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아침 햇살을 즐겼다. 완벽한 평화, 그리고 완전한 행복의 순간이었다. 무슨 생각해요? 한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강지훈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저 도시 전체를 내 손에 넣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는 옅은 회상이 담겨 있었다. 더 높은 빌딩을 짓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지. 내 펜트하우스에서 저 도시를 내려다보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았어. 하지만 사실은 텅 빈 성에 갇힌 외로운 왕이었을 뿐이었지. 그는 시선을 돌려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과 어깨에 기대어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내 세상은 저 넓은 도시가 아니라 바로 여기 내 품 안에 있다는 걸. 당신과 하준이 두 사람이 내 세상이고 내 우주야.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유일한 왕국이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나를 찾아줘서, 그리고 우리 하준이의 아빠가 되어줘서. 내가 더 고맙지.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두 사람의 감상적인 분위기를 깨뜨리려는 듯 하준이가 아부바바 하며 옹가리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침 먹을 시간이라는 신호 같네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단호박 피레를 만들었는데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강지우는 하준이를 안고 그 뒤를 따랐다. 식탁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서툰 솜씨로 하준이에게 이유식을 떠먹여 주었다. 하준이는 입가에 온통 단호박을 묻히면서도 맛있게 받아 먹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 속에서 세 사람은 세상 가장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강지우는 하준이를 목마 태우고 집 안을 돌아다녔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득 1년 전 어둡고 차가운 지하방에서 절망에 떨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내일이 지금은 눈부신 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그 씨앗을 찾아내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준 남자에게 조용히 감사를 전했다. 한참을 놀아주어 지친 하준이가 잠이 들자 강지우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에 눕히고 나왔다. 그와 한서연은 나란히 발코니에 서서 따스한 햇살 아래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서연이 물었다. 글쎄, 하준이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 먹이고 가끔은 당신이랑 다투기도 하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겠지. 강지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가끔은 당신 연구를 위해 함께 식물 채집을 떠날 수도 있고 하준이가 좀 더 크면 동물원에도 가야겠지. 회사는 이제 김 실장에게 좀 더 맡겨도 될 것 같아. 내게는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는 한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그가 얼마 전 선물한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 씨, 나와. 그리고 하준이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주겠어. 그것은 청혼이었다. 화려한 이벤트도 거창한 말도 없었지만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도 진심이 담긴. 한서연은 눈물 어린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네, 리교이. 강지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길고 부드러운 키스였다.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현재의 행복을 확인하며 미래를 약속하는 한 남자는 차가운 성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세상 속으로 굴러들어온 작은 생명 하나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아 주었으며 마침내 그에게 진정한 세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그의 진짜 인생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